예, 최재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원래 제가 일찍 오신 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할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좀 더 강의 스타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남기는 게 낫겠다 이런 제안이 있어서 오던 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트윗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한 제가 눈 마주칠 수 있는 한 3분 정도만 계시면 충분히 내가 강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뻔히 아는 기자분들 놔두고 강의하면 쑥스럽잖아요, 서로. 너무 쇼하는 것 같고. 그래서 눈빛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몇 분만 있으면 50분 강의니까 때울 수 있겠다 그랬는데, 아니 갑자기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고마워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정말 제대로 된 사설 강의 하나 만들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욕심나네요, 갑자기. FTA 강의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냥 합시다. 네. 우리가 지금 미국과 무역 안 하나요? 하죠. 미국과 무역하는 체제가 FTA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체제 때문이에요? 다른 체제 때문이죠. WTO 때문이죠. 근데 미국과 우리가 무역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미국과 하고 있는 건 강제 무역이나 보호 무역이나 규제 무역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죠. 미국과 충분히 자유무역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 독일의 리스트가 이야기하던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역을 자유무역으로 바꾸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가트 체제를 대신하는 WTO가 전 세계 무역 질서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못 들어와서 안달하는 몇몇 나라도 있잖아요. 이게 한 150개국밖에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세계적인 경제협력 체제가 OECD하고 WTO 아니에요? 이건 가장 일반적인, 그쵸? 그 다음에 이건 그야말로 선진국 클럽인데 지금 아마 한 34개 정도 돼 있을 겁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 물론 경제협력 개발기구 대부분으로 통계는 우리가 거의 꼴찌 수준이죠. 삶의 질 측면에서는. 그런 위험한 대단히 기구이기도 하고 통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WTO 체제로 우리가 모든 무역 질서를 관장하고 있고, 다만 우루과이 라운드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UR. 우루과이 라운드가 상징하듯이 농산품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니까 전면적 자유무역 정도까지는 아직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 WTO 전체 체제는 유지는 되지만 더 이상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칸쿤 알죠? 칸쿤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농민 한 사람이 가서 반신자유주의 시위대 앞에서 이제 자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신자유주의 물결에 대항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뭐라 할까요? 저항의 하나로 그분이 거론되는 이런 상황인 것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갑니다만, WTO 체제로 우리가 미국과 무역을 하거나 일본과 무역을 하거나 중국과 무역을 하거나 어떤 상관은 없는데 자꾸 FTA 우리가 마치 FTA를 안 하면 쇄국 국가인 것처럼, 쇄국 정책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 2007년 4월 2일 날 한미 FTA가 타결이 되잖아요? 잠깐만 역사를 거슬러 가봅시다. 미국에서 통상 권한 있죠.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의회 권한이 세잖아요. 그렇죠? 통상협정에 대한 권한. 통상협정에 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교섭본부가 정부한테 있죠. 그렇죠? 원래 산자부에 있다가 외교통상부로 옮겨놨잖아요. 원래 외교부인데 외교통상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통상협정에 대한 권한, 통상 어그리먼트에 대한 권한이 의회한테 있어요. 근데 의회는 2년마다 개임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성을 확보해가지고 협상팀을 내보내기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잠시 일시적으로 어디로 넘겨주느냐? 행정부로 넘겨줘요, 미국은. 근데 자기들 권한이니까 한시적으로 줘야 되겠죠. 완전히 줘버리면 안 되겠죠. 헌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근데 한시적으로 넘겨 안 주고 계속 또 연장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건 사실상 개헌이 돼버리죠. 미국식 법치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줘요. 나프타 때 잠깐 줘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권한을
부시 행정부가 요구하니까 당연히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자유무역협정 체계에 적극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시 행정부 이 권한을 다시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줘요. 행정부로. 맨 처음에 2년 하고 그 다음에 2년 연장을 하는데 이 2년 연장 마지막이 2007년 5월 31일이 돼요. 근데 이 권한 마지막 2달 전까지 협상을 해가지고 의회로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검토한 건 뜻밖의 2005년 겨울이에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게 2006년 1월이에요. 자, 그러니까 미국 쪽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니들 진위를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이거예요. 과연 할래? 정말로 할 거니? 그래서 뭘 요구해요? 4대 선결과제를 요구해요. 야, 니들 진정성을 보여줘. 증거를 보여줘. 사랑의 징표를 보여줘. 우리가 하고 싶으면. 4가지를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크린 쿼트잖아요. 야, 니들 우리 헐리우드, 미국 문화가 상징인 스크린 쿼트를 좀 내려줄래? 그쵸? 연간 100 몇십일이면 반으로 짝짝 잘라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스크린 쿼트를 줄였다가 연간 이를테면 150일에서 50일로 줄였어요. 이걸 다시 150일로 늘릴 수 있나요? 늘릴 수 없어요. 그게 늘 논란이 되는 레칫 조항이라는 거예요. 레칫. 레칫이란 말은 수없이 들었죠. 레칫은 역진 방지예요. 후진 방지. 앞으로만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앞으로만 나가는 건 뭐겠어요? 개방과 자유화와 무규제란 말이에요. 다시 규제를 하거나 다시 정부 권한을 강화하거나 다시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이건 역진이야. 뒤로 가는 거예요. 후진이야. 후퇴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만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50일로 줄였으면 미국이 생각은 앞으로 나가는 건 40일로 줄이는 거고 30일로 줄이는 거죠. 이건 용서를 하되 한 번 뒤로 물러선 건 안 돼 이거예요. 한 번 개방하고 한 번 규제를 풀어버리고 한 번 개인의 사익의 영역으로 넘겨버리고 계약의 영역으로 넘겨버리는 건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니들 절대 안 돼. 이게 레칫 조항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레칫을 문제 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한나라당의 정권은 간단하잖아요. 감세, 무규제, 작은 정부잖아요. 그게 신자유주의 논리잖아요. 감세, 세금을 줄여야죠. 세금을 줄이면 투자자들이 자, 거대한 이 그릇에 넘치게 된다 이거죠. 물이. 그럼 물이 뚝뚝 떨어져. 그래, 이게 낙수 효과 아니에요. 트리클 다운. 물이 뚝뚝 떨어지면 이 밑에 있던 사람들도 이 효과를 보게 된다 이거죠. 부자들이 이 그릇이 다 차면 밑으로 내려온다 이거죠. 내려 분수가. 광장에 있는 분수가. 그럼 밑에 있는 사람도 각기 젖으니까 같이 부자가 된다는 논리잖아요. 이게 트리클 다운이란 말이. 낙수 효과란 말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레이건 정부 시절의 논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한나라당은 논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세를 해줘야죠. 부자들한테 세금을 줄여주면 부자들이 신나가지고 재투자를 한다 이거죠.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거죠. 국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국가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잠깐 빗나갑니다만. 우리나라는 자 이게 이를테면 재벌 2세 밥그릇이에요. 그럼 자기 새끼들 밥그릇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다시 자기 새끼들 밥그릇 올려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물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자기네 파이, 패밀리 파이는 커져요. 마치 마피아처럼 패밀리들의 그릇은 커지니까 밑으로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죠 뭐. 애플이 커피숍 합니까? 안 하죠. 애플이 호텔 합니까? 스티브 잡스가 호텔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스티브 잡스가 면세점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들 놀이터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동물을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급식사업 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자, 다시 갑니다. 2005년 겨울에 하고 6월 달에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스크린 쿼터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간간히 논란이 되는 그 약가. 이건 회피할게요. 그 다음에 쇠고기 문제가 있는 거죠. 쇠고기 풀어 이거죠. 근데 생각이 재밌잖아요. 스크린 쿼터 요구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국적 제약사 약관 문제 거론했죠. 그 다음에 자동차 거론했죠. 쇠고기 거론했죠. 재밌죠? 정말 상징적인 4가지를 요구했죠. 제가 늘 지난 정부 시절에 했던 이야기가요.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난 더 이상 한미 FTA 진행 안 할 거다 그랬어요. 왜냐면 이 정도면 얻을 거 다 얻었어요. 미국의 가장 거대한 고객. 미국은 결코 손해날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농담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쇠고기 선결 과제. 쇠고기를 결과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 풀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계속 요구를 했겠죠, 나중에. 이게 촛불로 이어지는 거죠. 새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미국 방문을 하겠다니까 첫 방문 때는 서로 가장 전략적인 이해관계를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김대중 대통령 첫 방문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원했던 전략적 이해관계 뭐겠어요? 부시가 된 다음에. 남북 문제였겠죠. 근데 거기 가서 사실 엇박자 나버렸잖아요. 그 전날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은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는데 엊그제 나온 라이스 국무장관 해고록이 나오잖아요. 그걸 알고 난리가 나버렸다. 부시가. 자기 대북 정책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럼으로써 이제 남북관계가 꼬여버리고 북미관계가 엇박자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큰 손해가 와 있는데 이런 경로로 갔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쭉 협상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끝내야 되느냐? TPA법은 만료 시한, 이걸 TPA라고 그러거든요. 신속 협상 권한이에요. 니들이 통상협정에 대한 것을 행정부 너희들한테 2년 동안 줬다가 다시 2년 연장하고 이번에는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고 5월 30일까지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기 2달 전에 마지막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의회한테. 그러니까 4월 2일까지는 끝내야 돼요. 4월 1일까지는 끝내야 돼요. 2달 전이니까. 5월 30일이니까. 그렇죠? 60일 전이니까. 4월 1일까지 끝내야 돼요. 4월 1일까지. 그러면 이 방대한 협정을 2006년 6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2007년 4월에 끝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알았겠죠? 우리 시간표가 아니었잖아요. 철저히 미 의회 시간표죠. 미 행정부 시간표죠. 우리는 6개월 만에 뚝딱 해쳐야 돼. 8개월 만에. 길게 봐도 10개월밖에 안 돼요. 그때까지 해쳐야 돼요. 그러니 검토가 됐겠어요? 여기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해 10월 달에 2006년 10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공화당 지배했다가 민주당 지배로 가죠. 민주당이 지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007년 4월 2일 협상안을 놓고 야 우리 민주당의 정신을 반영해야지 왜? 통상협정에 대한 권한은 의회 거니까. 의회를 새로 지배하게 된 민주당이 우리 정신을 반영해줘 그래가지고 뭐하고 뭘 반영시키느냐? 역시 미 민주당답게 환경하고 노동에 대한 챕터를 고쳐달라고 그래요. 이때 2차례에 걸쳐 고쳐요. 4월 2일에 협상이 끝났는데 2달간에 걸쳐서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달까지. 6월 말까지 요구를 하는데 환경과 노동 챕터를 2차례에 고칩니다. 우린 지협상이 없었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전 이것도 명백히 지협상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김종은 통상교수법부장이 입에 달고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이 있어요? 1.1획도 고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고쳐줬잖아요. 1.1획이 아니라 그 뒤에 붙어있는 부석수 보면 어마어마해요. 작년에 뒤에 단 부분 이 정도입니다. 이 부분. 세로. 이 파란색 표지 뒷부분.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고쳤어요. 부속서류 형식으로. 이게 1.1획이에요? 이런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쭉 오다가 2008년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리죠. 결국 부시가 체결을 했지만 부시가 2007년 4월에 하고 2007년 6월에 워싱턴에서 양국 당사자가 서명을 했지만 이때까지 의회 통과를 못 시킨 거죠. 그리고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환경과 노동 챕터만 손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2008년 11월 달에 오바마가 당선이 되니까 이제 한동안 홀딩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정부 정책은 뭐였느냐? 선비준론이에요. 그렇죠. 먼저 비준을 하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먼저 비준을 해야 미국이 더 이상 고치자고 말하지 못한다. 그런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박진 위원장 시절에 통일통이 회의실 막아놓고 그렇죠? 그 몇백 군데 아니 2천 몇백 군데 오역돼 있는 그 협정문 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던 거죠. 나중에 이제 워낙 오역이 많이 나오니까 창피해가지고 덮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다시 제출하자 이런 창피를 무릅쓴 거죠 사실은. 자
2008년 11월에 오바마가 됩니다. 오바마는 사실은 그 평소 정치적 성격상 자유무역 협정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담대한 희망 그 책 보면 그다음 그 파나마, 콜롬비아 FTA에 대한 자기 생각을 피력을 해놔요.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당선된 다음에 캐나다 방문할 때도 뭐라고 말하느냐?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손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나프타 협정에 대한 약간은 수정을 가해요. 특히 노동 챕터를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최고 소비국가지만 오바마가 2011년 연도교서를 발표할 때 2015년까지 미국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고 그래요. 그렇죠? 수입이야 당연히 최고니까 수출을 2배로 늘리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자리를 수출하는 걸 벗어던지고 일자리를 수입하는 국가가 되겠다. 상품 수입이 아니라 일자리를 수입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정책이 한미 FTA에 몰고 온 영향은 상당한 거죠, 지금.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게. 그 다음에 상품을 수출해야 되는 게 자기들이. 자,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압박수단으로 어디를 들겠습니까? 자, 연간 매년 전 세계 GDP가 어느 정도 될까요? GDP가? 일단 전 세계 국가 규모를 보면 미국이 한 15조 정도 돼요, GDP가. 그렇죠? 중국이 통계상으로는 한 5 정도 잡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7 정도 되리라고 봐요. 일본이 한 6.9 정도 될 겁니다, 사실상. 거의 뭐 5 내라고 그러는 사실은 이 정도까지 가야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1969년입니까? 이때까지는 독일이 세계 2위다가 일본한테 뺏기잖아요? 작년 2, 4분기부터 중국이 세계 2위로 올라서요. GDP에서. 그래서 지금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 순서입니다. 쭉 내려와서 이제 한국이 있는데 한국은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을 15라고 그러면 한국은 1 정도 돼요. 근데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냐면요. 우리가 연간 한 1조 달러 정도 하잖아요? 1,000억 불 정도 하거든요? 우리가 1 정도 한다면 미국은 이 1 정도 하는 15조에서 1조 정도를 하는 1조 달러 정도 하는 주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국가 규모만한 주가 미국이 여러 개 있어요. 제주도 인구보다 알래스카 인구가 작아요. 땅은 수백 배 높죠. 제주도가 한 57만 될 겁니다. 알래스카 한 3, 40만 될 겁니다. 알래스카는 그래서 상원 의원은 2명이에요. 근데 하원 의원은 1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은 3명이 되는 셈이죠. 제주도는 한 57만, 6만? 제 기억에. 근데 경제 규모로 따져서 우리가 1이라면 똑같이 1 정도를 할 수 있는 주가 미국은 5개나 있어요. 정말 큰 나라입니다, 사실. 정말. 아프리카 전체 GDP 합해봐야 뭐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보다 작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나라 규모 차이가 나는데, 어느 주가 가장 많을까요? 일단 뭐 캘리포니아주 있겠죠. 그 다음에 뉴욕주 있겠죠. 텍사스 있겠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입니까? 펜실베니아입니까? 헷갈리네. 필라델피아 있겠죠. 그 다음에 플로리다인가 이래요. 5개 주는 한국하고 똑같은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땅덩어리만 큰 게 아니라 이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정도인데 이 미국이 지금까지 수출은 대단히 취약해져 가고 수입은 대단히 늘어가니까 나라의 경제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바마가 생각을 바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2008년 11월에 오바마가 생각을 바꿔서 서서히 FTA를 거부하다가 일자리 창출 쪽으로 국가정책 방향을 바꿔가고 중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도리어 옛날 클린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나프타를 클린턴이 했잖아요. 뜻밖의. 그래서 클린턴 방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수입을 하고 상품을 수출하려면 거대 경제권인 한국과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이 비준했을 때 20년 이래 최고 성과라고 그랬잖아요. 나프타 이래. 미국이 만든 경제협력 중에 최고의 경제협력이다. 이건 명백히 오바마의 승리다 이렇게 썼나네요.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나 똑같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요. 오바마가 정말 중도 실형 정부의 진가를 보여줬다. 극찬을 합니다. 온 미국이 나서서.
근데 한국이 일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나라죠. 자기네들 입장에선 아프리카는 어느 것보다 나은 거예요, 무역이. 근데 이미 충분히 아까 말한 대로 네 가지를 벗겨 먹었잖아요. 그렇죠? 스크린 쿼터, 그 다음에 약값, 자동차, 쇠고기 문제를 충분히 실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네 정책 변화를 꾀하려고 보니까 한국이 그래 이거 하자 이거죠. 그래서 2010년 12월 달에 재협상을 요구를 해요. 그 전까지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선비준론. 선비준론. 그 다음에 우리는 1.1핵도 못 고친다 버텼지만 뭐 미국이 하자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비극이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는 뭘 요구할지 그때 문제를 다시 재검토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냥 흘러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작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미국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 협상이니까. 근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지금 쭉 협상을 일별했습니다만 타임테이블별로 우리 스케줄에 따라 된 게 뭐 있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검토할 만한 시간적 여유나 학문적 여유나 정치적 여유는 언제 가져본 거죠? 문제잖아요. 맨 처음부터 TPA라는 법,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간의 권한 분배를 정한 신속 촉진 권한에 따라 협상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타임테이블에 맞추다 보니까 미국은 버티고 우리는 이미 선결 과제를 내줬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거라도 완전히 손해보면 안 되니까 따라가야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이 민주당 의회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 고쳐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니까 위기에 처했다가 다시 작년 2010년 가을 중간선거 때 누가 이겨버립니까? 공화당이 이기죠. 그러니까 공화당이니까 다시 자유무역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한미 FTA를 하자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오바마는 재선을 위해서 중도 실형 정부를 지향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한국에 다시 압박을 기한 거죠. 하자. 대신 너 양보해줘. 노동자성을 대표하는 오바마가 가장 원하는 건 일자리 늘리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죠. 사양사회에 빠져있는. 이거 일자리 늘리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디트로이트 데리고 간 거죠. 협상을 했죠. 2010년 12월에. 아니 2010년 12월에 협상을 했죠. 재협상을 했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나마 억지로 균형 맞춰놨다고 거짓말하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억지로 균형 맞춰놨다는 건. 착한 FTA, 나쁜 FTA. 과거 정부 FTA, 지금 FTA 구분하는 건 전혀 무의미한 말장난입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돼요.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그때 우리가 제대로 몰랐다거나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더 이상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무한경쟁 자본주의가 한계를 도달했다거나 그렇게 차라리 설명하면 편하겠어요. 근데 자꾸 뭔가 차별하려는 식으로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이 나빠졌다거나 그런 정치적 이유를 우리 스스로 포장하려는 건 대단히 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솔직히. 물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바뀌고 5년 내로 수출을 2배로 늘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죠. 그래 미국이 통과시킨 거예요, 비로소. 근데 우리가 이제 안 돼 있어. 이제 또 미국 시간표에 끌려가는 거죠. 왜? 미국이 내년 1월 1일 그리고 좀 더 미안하게 미운 소리로 말씀드리자면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섭 발표일이 있잖아요. 이 테이블에 맞추고 싶어요. 60일 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월 10일까지는 맞춰주면 돼요. 깨놓고 말씀드리면 연두교섭을 보통 1월 10일에 15일 사이에 발표하잖아요. 미 대통령이. 그때 중요한 성과를 발표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고 그거 자랑하고 싶겠죠, 오바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 11월 10일까지는 해줘야 되겠죠. 또 미국 시간표잖아요. 아니 우리가 워싱턴 시간표대로 사는 겁니까? 표준 시간이 워싱턴이에요? 동경 표준시 쓰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죠? 워싱턴 표준 시간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사회가 지금 사실 이게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뭐 국제통상 전문가겠어요? 전 사실 원래 헌법 전문가고 굳이 따지면 인권이나 뭐 이런 쪽 기본권 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왔고 쭉 주장해온 사람인데 엉겹결에 휘말린 거죠, 사실 이게. 남들 안 하니까. 남들이 하면 제가 할 이유가 없는데 남들이 안 하니까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할 일이 아니죠, 이거. 제가 아까 농담처럼 잠시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연 미국과의 동맹,
미국과의 경제동맹이건 군사동맹이건 안보동맹이건 사회적 동맹이건 그 다음에 민간교류건 간에 이건 지극히 선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 국가 모델이고 이런 생각들이란 말이 이건 과연 정당한지.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선일보 논법인데 또 반미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똑같은 FTA인 한EU FTA는 반대하지 않더니 한미 FTA는 반대한다. 이건 니들 무조건 또 반미주의자들 나와서 책동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가 주로 선동을 하던데 괴담이다. 그쵸? 또 괴담이 나타났다. 특정 물론 극단적인 언설이 오갈 수 있죠. 그리고 민주국가의 시민은요 욕설할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준말만 쓰고 살아요? 여러분들 정말 표준말 정말 예의 바른 말만 쓰고 삽니까? 인간은 대단히 복합적이고 미묘한 존재예요. 그걸 획일화시켜가지고 너는 이래야 된다, 너는 이래야 돼, 경건해야 돼, 마치 수도승적인 그런 식의 도덕관념을 강요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우리 언어 습관 속에는 욕도 있고 농담도 있고 헛소리도 있고 독백도 있고 개소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도 있고 웃음소리도 있고 장난소리도 있고 그런 것조차도 언어예요. 인간의 자기 표현이고. 근데 지나치게 고담준론만이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설법만이 그게 고급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언어만 유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지금 보수 언론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김현종 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 시절에 이제 한미 FTA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청와대 브리핑을 내기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한미 FTA 해설을 쓰기 시작을 해요. 맨 처음에 뭐라고 썼느냐? 이제 우리 경제는 일본 모델에서 미국 모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식 법과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 그래요. 선진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정부가 선진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전 정부도 선진화 말을 썼어요.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공개로 나와 있는 말들은 있어요.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언론사 논설위원들께서도 직접 만나 설득하시고 또 때로는 국정홍보처장 보내서 내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협조해 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건 제가 생략을 합니다만 나중에 다른 분들이 강의하실 테니까.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 다음 미국식 법과 제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나 불공정성이나 그 다음에 비법적인 이런 요소들을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들이 당시 의사결정권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뭐 20년이나 30년 뒤에 대통령 문서들이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당시 한미 FTA를 결정해놓고 그해 가을에 경주에서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회담을 하는데 제가 당시 이제 여의도에 있었을 때라 그때 무슨 말이 대충 서로 하셨는지는 간접적으로 외교 관료를 통해서 들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대통령께서 나는 이런 의미에서 한미 FTA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들은 있어요. 그건 아마 먼 훗날 그 공식적으로 공개가 될 때 역사 문서를 통해서 밝혀질 겁니다. 이제 그건 뭐 역사가 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코멘트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때 제 심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과연 미국식 모델이 글로벌 스탠다드인가요? 지금 특히 ISD를 넣고 그렇죠? 투자자 국가 소송이 있잖아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게 ISD인데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를 놓고 그게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냐? 그리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글로벌 스탠다드냐? 우리 동부 유럽이 망했을 때, 소련이 망했을 때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는 끝났는가 그랬잖아요. 역사가 끝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역사의 최종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권 존중. 이게 미국식 모델이라면 이게 역사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모델은 없다. 이대로 영원히 진화될 것이다. 그럼 지금 후쿠야마가 여전히 그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후쿠야마는 다시 서부 쪽으로 와서 내가 틀렸다고 침잠하고 책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뉴스위크 인터뷰 2페이지 해놨어요.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트윗에도 인용을 해드렸을 겁니다.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코멘트로. 그런 세계적인 석학조차도 아니야. 아직까지 우리 역사는 좀 더 진화돼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 모델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역사가 끝났다고 20년 전에 말했던 사람이. 자, 우리 97년 IMF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우리한테 강요했던 모델이 뭐예요? 제가 이미 트윗에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만. 구조조정이죠. 그 다음에 초고금리죠. 고금리를 해야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나 사람들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철저한 경쟁 논리잖아요. 오직 했으면 서머스가 나중에 클린턴 모시다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 의장을 하잖아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타임즈가 뉴스위크에 인터뷰를 보면 우리가 그때 상황 판단 잘못해서 너무 가혹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잘못했던 것 같아. 근데 어찌됐건 몰아붙였잖아요. 은행들 통폐합시키고. 그 다음에 환율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잖아요. 한계 산업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한계 인간들, 죄송합니다. 잉여 인간들. 다 아웃됐잖아요. 완벽하게 내몰려버렸잖아요. 낭떠러지로 떨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피폐해져 있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은 어떻습니까? 물론 미국도 사회주의 논쟁이 붙어요. 그걸 슬라브의 지적은 이건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하더니 그쵸? 막스 책 제목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책을 써요. 장구에 번역이 돼 있습니다만. 니들 장난하는 거냐 지금. 니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자유주의 국가고 시장경제 국가고 자유시장경제 국가라더니 무슨 구제금융을 퍼붓니 그래요. 그때 폴슨 재무부 장관이 구제금융을 안을 누구에다 보내요. 부결돼 버립니다. 왜 부결됐느냐? 공화당이 부결시켜버려요. 부시 행정부, 공화당 의회거든요. 그리고 월스트리트 출신 폴슨이고. 가장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구제금융을 퍼가지고 하는 겁니다. 헬리콥터 밴, 달러 찍어내가지고 돌려버렸잖아요. 저금리를 유지를 해요.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돈을 풀어줘요. 돈으로 막아줘요. 대마불사? 미국도 똑같이 써요. Too big to die. 너무 커서 죽지 않는 우리 대마불사론 그대로 있습니다. 대마불사론 그대로 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야 된다는 거죠. 공화당이 이건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어떻게 국가가 기업이 돈을 주느냐? 부결시켜버립니다. 다시 오바마가 곧 당선될 것 같고 백악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제출하면서 구제금융안이 통과돼서 지금 금융기관이 살아있어요, 미국이. 물론 그 뒤로 그 돈 가지고 보너스 잔치 해가지고 난리 나고 작년에 소비자 감독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지금 1년 뒤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최근 뉴스 보셨죠? 미 금융기관들이 수없이 돈 쏟아 부어가지고 로비스트 고용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 대통령 연설문 쓰듯이 로비스트 고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다시 갑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미국식의 자본주의, 미국식 금융자본주의, 미국식 주주자본주의, 절대 경쟁을 중시하는 이런 자본주의가 과연 역사가 끝인가? 영원한 글로벌 스탠다드인가? 자, 이렇게 한번 이 부분은 정리를 하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장 즐겨 읽었다고 말한 책이 유러피안 드림이었잖아요. 그렇죠? 역사와 모델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명동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나무 어깨를 부딪히는 거, 지하철에서 어깨를 부딪히는 거, 이건 미안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왜?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다 보니까 사소하게 부딪히고 땀 냄새 나고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는 서로 이미 양해가 돼 있어요. 수인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그 넓은 땅에 사람 몇 명 안 살잖아요. 근데 굳이 가까이 와서 나한테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는 건 이건 도발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발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익스큐즈 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단적인 예입니다. 미국은 또 총기 규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총기 소유는 개인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서 역사와 모든 관계를 끊고 이미 나서 말뚝박아 가면서 야생 동물로부터 지키고 법과 질서가 없을 때 이웃으로부터 지키고 인디언들로부터 지키고 자기들 사고방식으로는 그게 프론티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런 시절을 살아온 사람들이라 내 조국, 내 민족, 내 땅은 내가 지킨다는 향토예비군 정신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헌법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공동체의 질서, 공동체의 도덕은 우리가 함께 지켜나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총 네가 가질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함께 지키면 되잖아. 이런 사회 아니에요. 자, 미국 헌법은 계약의 자유가 최고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계약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위험했던 거 아니에요. 네. 미국은 근본적으로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라 권력에 대해 철저히 불신합니다. 인간에 대한 회의론에 빠져 있어요. 권력은 결코 남용되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미국 헌법 정신이에요. 그래서 최저치만 규정하는 거예요. 기본권조차도 실리려고 하지 않아. 기본권을 법에 규정하는 순간 그건 기본권이 안 돼버려. 그 자연권인데 왜 법에다 적어? 그게 수정헌법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권력기구만을 규정을 해요. 대통령, 의회, 사법부만을. 자, 그런 나라는 계약만 가지고 나라가 운영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적정 절차를 강조하기 시작을 해요. 원래 적정 절차, 듀 프로세스는 사법 절차 원리인데 야, 이걸 좀 더 확장할 수 없을까? 그렇죠? 뉴딜 정책 때부터. 뉴딜 정책을 전부 다 위헌결정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70세 이상 대법관들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하나 더 늘리는 정책을 하자. 그래서 대법관 9분을 15분으로 늘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 대법원이 양보를 해요, 사실은. 노동시간의 자유를 인정했던 로크너라는 유명한 판결인데 그 판결을 깨줘요. 그럼으로써 비로소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고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지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이 되면서 미국이 진보 길로 나아갑니다. 발전의 길로. 자, 이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대한민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를 중시 여기는 나라예요. 계약의 자유보다는 공공복리를 중시 여기는 나라예요.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 여기는 나라예요. 사회 질서를 중시 여기는 나라예요. 개인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토지 소유권자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초원의 집 생각해봐요. 옛날 저희 어린 시절에 말뚝 박아가지고 땅을 지켰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역마차 같은 영화 생각해봐요. 보안관을 빼놓고는 어떠한 질서도 없잖아요. 그런 사회가 유지하는 사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밀집된 서울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양보해야죠. 규제를 수인해야죠. 어느 정도 공공복리를 해서 양보를 해줘야 돼요. 조화롭게 살아가야 돼요. 공동체 사회를 꿈꿔야 돼요. 이런 다른 역사, 문화, 법 체계를 다른 나라가 미국식 법과 제도가 전면적으로 김현정 말대로 이식이 된다면 이게 문화적 갈등이 없을까요? 문화 지체 현상이 없을까요? 충돌이 있겠죠. 사회학적인 충돌을 떠나서 법적 충돌, 문화적 충돌, 정치적 충돌, 제도적 충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정도 갈등을 완화시키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버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논쟁이 그렇게 갑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미 아니야 니들? 그렇죠? 근데 반미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저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게 투자자 국가소송제잖아요. 자, 칠판이 없네. 우리 헌법 23조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개인의 소유권은 중히 여겨줘요. 다만 잠깐 빗나갔습니다만 미국은 계약의 자유만 가지고 경제질서 전체를 조율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을 가져와서 사실 사회적 시장경제 이념도요 독일 보수당이 만든 겁니다. 독일 기민당, 3인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대전 이후로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미국 도움을 받아서 나라가 분단된 상태에서 나라의 파이를 키워가는데 이 파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과 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독일 기민당이 만들어낸 이념이에요. 3인당 이념 속에는 당연히 있는 거죠. 연대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굳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이념을 만들어내려면 그건 당연히 자유주의자들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프랑스 헌법에는 사회적 원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독일 헌법에도 사회국가 원리가 들어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정당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대한민국 헌법 속에다가 사회국가 원리를 집어넣는다. 복지 원리를 사회국가 원리를 해석한다 그러면 니들 사회민주주의 하잔 말이냐? 그렇죠? 공산주의 하잔 말이냐? 니들 빨갱이 아니냐? 니들 친북 아니냐? 종북 아니냐? 그 다음에 니들은 반미주의자야. 이런 식으로 갔겠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논리적 흠결입니까? 근데 그게 우리 사회 요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질서 조항이 있는 나라예요. 경제 질서 조항이. 그래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요. 소비자를 보호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농어민을 보호해. 협동조합 운동을 보호해.
그럼 모든 걸 다 보고하도록 해놨어요. 자, 우리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소작농을 보호해.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국가를 살아오다 보니까 소작의 피해에 대해서 너무나 늘 왕조 전통을 흔들 정도로 위험했잖아요. 그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계약을 잡으면 다예요. 계약이면 끝이에요. 자, 이 답답한 사람들이 자유무역 협정은 협정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끼리 잘 이야기하고 하면 되잖아. 미국은 좋은 나라니까, 친한 나라니까, 우리는 맹방이니까, 혈맹이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미국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 계약 한번 사인해 놓으면 다 필요 없어요. 죽도록 좋아 사랑하는 헐리우드 배우들까지도 혼인계약, 이혼계약 써놓고 하잖아요. 그 순간 계약법 원리에 따라서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이런 엄청난 헌법적 차이, 사회문화적 차이, 역사적 차이를 갑자기 공공복리와 공동체의 질서, 공동체주의를 중시 여기고 때로는 개인의 자유조차도 제한받고 하는, 제한을 용인하는, 수인하는 이런 한국법 질서에다가 갖다가 지금 접합을 시키고 있는데 이걸 반미로 몰아요?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만 투자자 국가소송은 우리가 국가와 국가소송이 아니잖아요. 미국과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국가 사회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 계획경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미국 투자자와 한국의 싸움이에요. 한국 정부와. 근데 잘 아시다시피 세계 자본의 총합이 어디예요? 뉴욕이죠. 뉴욕. 월스트리트죠. 미국 금융시장이죠. 이 금융시장에 있는 자본은 미국 자본이에요? 아니에요. 미국 월스트리트에 몰려있는 자본이 미국 자본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잉여 자금, 투기 자금, 여유 자금이 전부 다 월스트리트 가 있는 거죠. 그 자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거예요. 자, 빚대려면 반미로 빚댈 게 아니라 보수 언론이 스스로 자, 이건 월스트리트 1%와 나머지 99%도 못 미치는 한국 시민들,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 중기업과 소기업들, 영세 자영업자들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어떻게 자본에 국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자본은 초국적이고 초기업이란 말이에요. 다 국적이란 말이에요. 이 자본들이 한국으로 투자를 했다가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와 공공질서와 사회복리라는 이런 이념에 어긋날 때 내 사업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송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두고 너 반미지? 미국인 투자자 미국 돈이라는 이유로. 론스타가 전적으로 미국 돈이라는 거 우리 압니까? 모르잖아요.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는 개인이 모집해서 만든 펀드잖아요. 개인이 각자 돈을 모아요. 자, 이번에 한국에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왔어. 저 물건 대충 우리가 사서 몇 년 동안 경영하고 나오면 배당은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서 구조조정 실컷 해버리면 당장에 돈을 얼마 빼올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투자자 국가소송에도 그 송금 자유는 완벽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번 한미 투자자 이 협정에도 돈 빼오는데 일체 지장 없어요. 그 송금 편의는 완벽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언제든지 빼갈 수 있게. 그게 사모펀드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돈이 누구 돈인지 어떻게 합니까? 론스타 돈에 한국 사람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요? 모른단 말이에요. 조세 회피구역에 있는 한국 돈이 거기다 가서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무슨 꼬리표가 달라붙습니까? 돈에 인과관계 어디 있어요? 그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투자자 국가소송은 투자자와 국가의 싸움일 뿐이란 말이에요. 미국과 한국 싸움이 아니야. 투자자와 한국 싸움이야. 다만 자유무역협정 중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투자자 보호에 가장 유리하다면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느 나라 투자협정을 통해서 투자자의 이익을 꾀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겠죠. 여러분이 투자자다 그러면 어느 법에 편성하는 게 편하겠어요? 미국 법이겠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편성을 해서 미국 투자자가 옷을 입고 한국으로 오는 게 가장 빠르겠죠. 그러니까 자본의 공수요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다들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2,000 몇백 개 양자간 투자협정. 일단 우리도 중국과도 있고 일본과도 있고 독일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다자적인 성격을 띈 WTO 협정도 있고 OECD 협정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물론 여기처럼 이렇게 넓은 의미의 투자는 아니에요. 좁은 의미의 투자란 말이에요. 상품 투자도 있고 그 다음 국산품을 어느 정도 사용할지를 말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그런 투자도 있고 그런 투자를 놓고도 싸움이 붙을 수 있죠. 가장 낮은 단계의 투자협정은요. 야, 우리 서로 그 나라 법 존중하자 이거예요.
2006년에 만든 일본과 말레이 투자 협정이 있어요. 말레이자도 아시죠? 대단히 이슬람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금융의 중심지를 자처를 해요. 두바이가 그걸 해보려다가 지금 폭삭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두바이 금융청 그때 그 책임자가 이 정부 인수위원 들어온 거 아시죠?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요? 웰든이라는 사람. 벌써 잊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외국인 투자유치위원장을 맡겠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투지 잘한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 인수위원회 맡았다고 한국 정부를 상징하는 것처럼 얼마나 팔아먹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 뭐 했어요, 그동안? 그 직책 가지고 뭐 했을까요, 분명히? 말레이시아와 일본 사이, 일본도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말레이도 발달해 있잖아요, 이미. 그 이슬람 그 금융채권법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말레이시아예요. 이 나라와 일본이 무역 투자 협정을 하면서 어떤 줄 아세요? 야, 우리 서로 이런 식으로 하면 골치 아프니까 말레이 사람이 일본에 투자했을 때는 일본 법대로 하고 일본 사람이 말레이 투자했을 때는 말레이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합의해버려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국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서로 존중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요. 국제중재기구로 가지 말고 설사 국제중재기구로 가서 그 중재원들이 정해주는 법에 의지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 국내법도 가지고 가서 하면 어떨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잠깐 제가 뭐 범주를 가르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땅을 판 사람이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았어요. 위조해가지고. 이때 나는 나랑 알았다고 그럽시다. 알았다고 대충. 나는 대충 그 낌새를 알았지만 싸게 판다니까 급하게 샀어요. 이 땅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알고 야, 우리 아들한테 땅 산 거 너 취소해. 그럼 취소 당해야 맞겠죠, 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한테 속아 산 사람.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산 사람. 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사람 보호하자. 선량한 제3자니까 보호하자는 방식이 있고 철저히 소유권자를 보호해야지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땅 돌려줘야지. 아무리 멀리까지 갔더라도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법에 있어 진보와 보수 차이예요. 미국 법은 주로 소유권자를 철저히 중시하게 해주는 법체계고 한국은 거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이쪽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알고 샀다면 보호 안 해줘야 되지만 모르고 샀다면 이 정도는 보호해주자. 이런 논리예요. 자, 골동품을 샀는데 골동품을 샀는데 몰래 도굴한 건 줄 모르고 내가 샀단 말이에요. 내가 보호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야, 무조건 뺏어가는 입장이 있겠죠. 그렇지만 보호해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법 체계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근데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이미 80몇 개국과 우리가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을 했고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의 법에 따라 하기로 하자. 이런 방식의 투자협정도 있고 전 세계 2천 몇백 개 중에 그 다음에 이런 한국 법을 가지고 통상 국제규범과 동시에 접합시켜서 판단하게 하면 어떨까? 국내법을 빼자 말자 이런 논의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무조건 중재기구로 가는 것보다는 국가가 동의해 줄 때 이런 제도도 있고 국가가 동의할 때만 가자. 우리나라 한 40개 정도는 그렇게 돼 있어요. 80개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 우리 옛날 행정심판 전치주의처럼 행정소송하기 전에 행정심판 거쳐가라 이런 거 있었죠. 의료소송 나면은 먼저 의료사건에 대한 중재기관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송으로 가. 의사들 괴로우니까. 의사들의 방어 진료가 너무 성행하니까 결과적으로 소비자 침해로 오잖아. 이런 논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치주의라는 게 먼저 거쳐야 될 주의라는 게 있는데 국내 법원에서 먼저 이를테면 미국 투자자가 한국과 소송을 한다면 한국 법원에서 먼저 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재기구로 하면 어떨까? 이런 제도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채용한 ISD는 미국이 지금까지 여느 국가와도 채용하지 않은 가장 광범위한 ISD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혀 해보지 못한 가장 광범위한 ISD, 투자자 국가소송이에요. 주식을 한 주만 있어도 할 수 있어요. 투자 인가 신청자도 할 수 있어요. 투자 계약자도 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투자를 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투자를 준비 중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소송 당사자를 완전히 넓혀버렸죠? 넓혀버렸죠? 첫째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도, 통신, 도로 이런 것들 있죠. 공기업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 민영화하고 그 다음 우리가 다리나 운하도 들어가 있더군요. 운하란 말도 들어가 있어요. 운하, 도로, 철도 이걸 건설하는 사회적 인프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다른 나라와 한 FTA는 이게 없어요. 자, 이런 계약을 한 사람들은 말이죠. 투자 계약에 위반하거나 투자 인권에 위반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어렵습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투자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수용. 우리가 외국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나라가 공산화가 되거나 사회주의화가 돼가지고 몰수 결정을 내려버려요. 억울하겠죠. 그건 보상해줘야죠. 우리가 그런 거 거부하지 않아요. 전쟁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징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른 나라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한 나라에서 우리도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 정도는 우리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니까 논란이 없던 거예요. 서로 양해를 하고 소소시켜준 거죠. 우리가 80개 국가였지만 우리도 다른 나라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그런 미련한 짓 하지 않고 저쪽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데 누가 그런 짓 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투기자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생산 그린 투자란 말이에요. 가서 일자리 만드는 투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부분으로 투자는 어떤 투자입니까? 사실은 그린 투자가 아니에요. 론스타 같은 거는 투기 자본 투자, 주식시장 차익 투자, 환율 변동을 노리는 투자 이런 투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투자가 그렇게 깨끗한 투자, 좋은 투자가 아니에요. 물론 돈이가 깨끗하고 말고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우리는 외국인 투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고 공장을 짓고 건설하고 이런 투자라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자, 첫 번째로 직접 수용. 그건 다들 동의하시죠? 문제가 간접 수용입니다. 간접. 자, 저는 간접 수용의 개념을 한국법에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에서 헌법을 강의하는데 헌법 시간에 이걸 강의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그걸 배워본 적이 없는데요. 한국법 개념이 없는데요. 한국은 자, 도로를 건설할 테니까 당신 내놔. 수도권 택지를 건설해야 되니까 당신 땅 내놔. 행정수도를 건설해야 되니까 땅 내놔. 그렇죠. 그럼 물어주죠. 그건 괜찮죠. 그건 다 용인을 해요. 다만 땅을 뺏어갈 때 국가가 사익을 위해서 뺏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수용하더라고 돼 있어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토지 사용권을 제한하거나 수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대신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완전 보상을 해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완전 보상 해줍니까? 땅 수용할 때마다 사람들이 끝내 안 내놓겠다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딱 여기까지인데 이 옆에 땅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공시가에 따라서 100원을 받아. 근데 바로 그 눈금 하나에 따라 여기 땅은 이쪽이 개발되는 순간 1억이 돼버리고 1000만 원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죠.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하고 공시가는 다르죠. 왜냐하면 세금을 공시가로 매기잖아요. 참여정부가 부동산세에서 실패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돌이켜보면 부동산 종부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종부세는 위헌 판결 내리지 않았어요. 아시죠? 부부 합산 과세만 위헌 판결 내린 거예요. 일단 집 하나를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야, 부부가. 그러니까 2분의 1은 5억, 2분의 1은 5억이면 이걸 둘을 합산해가지고 세금을 매겼어요. 근데 우리 법은 부부 별산이니까 따로따로 해라 이거예요. 그럼 5억짜리 집을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세금에서 빠져나와요. 그것만 위헌 판결 내린 거예요. 근데 종부세 위헌했다고? 이 미련한 민주당은 따라서 위헌이야 외치면서 법 개정해줬잖아요. 그거 정말 요령 없는 짓이죠. 근데 우리가 종부세를 만들 때 공시지가를 동시에 올려나갔어요. 공시지가를. 공시지가가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완전히 오픈된 거래가격이란 말 아니겠어요? 실거래가격이 아니라 아파트가 1억짜리면 공시지가는 한 5천만 원, 6천만 원밖에 지금 평가가 안 돼 있는데 그걸 실질화시키자. 그래야 빠져나가는 세금이 없겠죠. 폭넓게 하고 세금에 대한 차별이 없겠죠. 그걸 올려버린 거죠. 빨리빨리 급속도로. 그러니까 50에서 60으로, 60에서 70으로 올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강북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도 어느 순간 세금이 오르니까 이게 종부세구나. 내 세금이 오른 게.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맞춰가면서 세금을 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올라간 건데 이런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그 운용의 실책은 있었습니다. 잠깐 빗나갔습니다만. 자, 다시 가서 간접 수용. 간접 수용이 뭐냐? 전 모른다니까요. 전 몰라. 다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직접 수용과 마찬가지 효과는 줘야 돼요. 그 다음 정부 조치가 있어야 돼. 정부 어떤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법적으로. 행동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직접 효과가 아니라 반사적 효과로, 반사적 효과로 내 투자자의 이득이나 기대소득이 침해가 돼야 돼요. 직접 수용은 우리가 뻔히 보이죠. 내 재산을 뺏어가는 것도 보이고 나한테 손해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정부가 의도한 효과예요. 자, 재산 뺏어갑니다. 돈 받아가세요. 돈 안 받아가면 맡겨놓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반사 조치는, 반사 효과는, 자, 어떤 정부가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어떤 행위에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손해가 났어. 기대했던 이득을 못 올렸어. 부수적 효과, 반사적 효과예요. 제가 TV 토론에서 농담으로 한나라당이 못하니까 민주당이 인기가 올라가더라 뭐 이런 거죠. 반사적 효과잖아요. 반사적 이득이잖아요. 니들이 잘해서 찍은 줄 알아? 이게 반사적 이득 아니에요. 그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게 있어요. 미국은 그 논법이 있어요. 판례법으로 돼 있어. 저 뉴욕에 가면 펜 스테이션 있잖아요. 그 역사적 건물인데 이걸 보호할지 말지를 놓고 소송이 붙었어요. 뉴욕주하고 재개발을 하는 쪽하고. 그때 인정을 했어요. 규제적 수용. 야, 사실상 수용에 간다면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투자자한테 손해를 주는 경우니까 간접 수용으로 인정을 하자. 직접 뺏어가지 않더라도. 가장 한국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 도시계획 세워놓고 도시계획을 안 하고 건물 증축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 구간이니까 너 늘리지 마. 신축허가 하지 마. 이런 것들 나오죠. 거기 도로부지야. 건물 고치지 마. 이런 것들 있죠. 그린벨트를 오랫동안 묶어놓고 개발도 안 해주고 보상도 안 해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굳이 따지면 거기에 가까워요. 근데 그린벨트 보상해 줬어요? 안 해줬죠. 다만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려요. 장기간 도시계획을 묶어놓고 보상도 안 하고 도시계획도 안 하는 건 위험한 것 같다. 위헌 결정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요. 니들이 새로 법을 한번 만들어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특별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길을 택해요. 그래서 무려 124조 원이 나갑니다. 자, 우리가 전혀 모르던 간접수용 법리가 우리 들어와요. 간접수용을 근거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야. 돈도 안 만들어놨어. 돈 줘야죠, 지게 되면. 그런데 나프타가 있잖아요.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치요? 응? 나프타라는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데, 북미 자유무역 협정. 거기서 이제 투자자들하고 국가들하고 소송이 벌어질 거 아닙니까? 94년부터 나프타가 시작이 되는데 쭉 미국이 주로 멕시코를 상대로 소송을 해요. 캐나다를 상대로. 그러다가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도 그 법리가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소송하러 들어와요. 미국 쪽 소송을 해.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대한 논쟁이 붙어. 유명한 오코너 대법관도 야 이거 주권 침해다 사법주권. 케리 미 민주당 공화 대선 후보도 야 이거 주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너무 위험하구나 비로소 깨달아요. 2004년에 양자간 투자 협정에 대한 BIT 협정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FTA 협상에 나서요. 그게 전면적으로 이번 한미 FTA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차라리 1990년대, 그렇죠? 2000년 이전 나프타에 들어가 있는 투자 협정, 투자자 국가 소송보다는 조금 더 완화됐을 수는 있지만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험한데 2000년을 전후해서 나프타에서 벌어진 각종 소송을 분석을 해보니까 간접 수용을 이유로 법원에서 근거로 제시했던 거 투자자가 이게 거의 한 60% 정도 돼요. 우리나라 논문을 보니까. 거의 모든 소송에서 간접 수용 법리를 주장을 해요. 법정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전혀 몰라 이 소송 법리를. 근데 투자자가 소송 들어올지 몰라.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투자자가 소송을 해가지고 자 이런 경우도 간접적으로 권리침해 해당이니까 보상을 해줘.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지금까지 잠재적으로 권리를 제한받았던 또 다른 의미의 투자자 소유자들은 좋겠죠. 이걸 톱니 효과라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소유자,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투자자가 와서 건드려주는 게 좋아요. 내가 직접 소송했을 때는 이 법리가 없으니까 못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투자자가 소송을 해가지고 중재기구 와서 이겨줘.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겠죠. 이를테면 조영래 변호사가 여기 조금 내려가 망원동 수재 사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차려놓고 한강 뚝이 무너져서 이쪽 망원동이 다 물이 찼잖아요. 그렇게 소송하라고 매일 광고 방송까지 했는데도 안 했어요. 이겼어. 이기니까 망원동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나도 소송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미 판결이 났단 말이에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피해는 입었지만 소송 안 한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줄 수밖에 없겠죠.
이게 톱니 효과예요. 한국의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국 투자자의 소송에 따라서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식으로 자기 소유권과 재산권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 한 놈만 패라 정신이 있잖아요. 어느 한 놈 딱 패가지고 너 트위터 계정 없애버릴 거야. 그렇죠? 너 고발해버릴 거야. 너 통신 그런 법을 위반 이유로 허위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허위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너 사부 처리할 거야. 나중에 무죄 받고 나오면 뭐합니까? 그치요? 근데 그 효과가 우리 모든 그 다음에 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한 선거운동 위법이야. 고발할 거야. 단속할 거야. 지켜보고 있어. 이런 순간 어떤 기분 들어요? 나도 모르게 자율적으로 규제를 당하게 되죠. 겁나죠? 쫄지 마. 아무래도 쫄게 되죠. 안 쫄아요? 저도 다시 보게 돼. 그걸 올릴 때. 참 내가 선거운동은 맞지? 이렇게 다시 확인하게 돼. 난 등록된 선거운동은 맞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쪼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라고 안 쫄아요? 투자자가 어느 순간 이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할 줄을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쫄게 된단 말이에요. 겁나죠? 그러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잠실에 고층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교통이 얼마나 넣을 것이며 그럼 지하 주차시설 얼마 해? 그 다음에 니들 교통부담금은 얼마 내?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외국인이 어떻게 응할지를 다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걸 미리 해놓은 게 이번에 법무부가 발표했다는 자료 아니에요. 자, 이것도 소송 들어올 수 있어. 공무원도 교육 자료도 만들고 사라도 연구하고 잘한 거잖아요. 근데 잘한 것을 가지고 이제 FTA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커봐 얼마나 위험해 이럴 수도 있고 또 외통부 입장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혹시 1000만 분의 1이라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또 폄훼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나라를 보호하는 마지막 정치가나 관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후위원까지 다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간접수용 법리예요. 근데 간접수용 법리에서 우리는 다 유보해 놨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요. 자, 원칙적으로 맞아요. 공공서비스나 사회 서비스 분야는 유보해 놓은 건 맞아요. 근데 제한을 뒀어요. 제한을. 어떤 제한을 뒀느냐. 자, 원칙적으로 맞다. 그렇지만 그런 성격을 갖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 그게 심하거나 매우 극심하거나 극히 심하거나 극히 심각하거나 이런 경우나 균형성을 잃었을 때는 설사 유보해 놨더라도 그것도 간접소송이 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그날 계속 논쟁을 붙였습니다만 이건 저 때문에 넣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논쟁 붙인 겁니다. 한덕수가 증명했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왜냐하면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형주택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내가 서울에다가 주택건설업체를 등록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아니면 삼성 레미안에다가 주식 한 줄을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새로 들어섰어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을 막는 대신 소형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주도를 하겠다. 임대주택을 늘리겠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권한을 침해받아야 안 받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면적일 때 또 나아가서 주택개발청을 만들겠다. 싱가포르처럼.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하다 이런 느낌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겠죠. 내가 투자자라면. 투자자가 공익은 생각하지 않아요. 중재기구 갔을 때 공익성은 판단 대상이 아니야. 투자자 이익을 해했느냐 말았느냐예요. 투자자가 기대권을 해쳤느냐 말았느냐가 유일한 기준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최대로 유리하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투자자 유리하게. 국가에 물론 유리하게 해석하겠죠. 근데 중재기구 판정단에서 공공성 영역은 판단 대상이 아니고 한국법도 판단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내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중재기구로 가라고 해놨어. 그 다음에 투자자는 국가를 상대로 하게 돼 있어. 호주나 미국처럼 국가 대 국가 소송이 아니라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법제라면 우리는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인 때에는 설사 저소득층 가계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소송이 될 수 있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공중보건도 마찬가지예요. 공중보건도 유보해놨어요. 그런데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는 소송할 수 있는 거죠. 그날 제가 벡터에서 예로 들었던 거. 호주가 미국이랑 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필립 모리스다가 홍콩의 지사가 있어요. 담배 가게다가 담배 포장지에다가
목이 뚫려 있거나 그런 거 있죠. 폐암 사진을 넣은 거예요. 후두암 사진이나. 이건 필립 모리스 입장에서는 심한 거죠. 자기들 권익을 절대적으로 침해한 거죠. 근데 미국 본사에서 걸려고 보니까 호주와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은 돼 있지만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없어 소송을 못 걸어. 그럼 국가를 통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국 정부가 협조해 줄 것 같지는 않아. 자, 홍콩이 있어. 홍콩과 호주 사이에 BIT 협정이 있어. 같은 옛날 영연방국가라 만들어놨을 거 아니에요.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 그래서 홍콩에 지사가 있단 말이에요. 홍콩 법인이 있어. 그 법인을 통해서 호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버려. 야, 투자자 권익을 침해한 거 아니야. 호주가 얼마 전에 저 인하대 어느 교수님이 글에다가 거짓말 해놨던데, 호주가 길라드 총리라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서 투자자 국가소송이라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 거짓말 했던데, 그건 2010년까지는 맞아요. 2010년 가을에 이 소송을 당해. 한동안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심하다고 했어. 근데 소송이 돌아버렸어. 그러니까 2011년 4월 달에 상원, 하원 전문가들이 모여서 패널단을 만들어요. 투자자 국가소송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를 내요. 야, 우리 안 해, 이제 이런 거.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UN, 웅크타드가 1974년에 통상무역이라는 교범을 만드는데, 거기에서는 국가와 국가끼리만 소송을 하고 국내법적인 규범을 존중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라 해요. 국제사법재판소 있잖아요. 사법. 프라이빗로 재판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 가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이 미국이 만들어 놓은 표준 모델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걸 UN 입장에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자, 우석훈 박사가 적시 이야기했듯이 웅크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올 4월 달에 야, 투자자 국가소송제가 너무 위험해. 이거 국제규범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식 모델은 무조건 세계 표준이고 글로벌 스탠다드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게 맞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가 그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야, 우리가 횟수도 없지 않느냐? 없을 수밖에 없죠. 아까 이 말씀 드렸죠. 97년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신자유주의 모델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모델은 투자자 국가 모델이란 말이에요. 자본의 국적성을 없애버려. 론스타 자금이라도 들어오도록 만들어놨어요. 먹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 외국 돈만 들어오면 돼. 달러가 없으니까. 완벽하게 풀어버렸잖아요. OECD 가입하면서 한번 풀고, IMF 처방령 받아들여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웰든이라는 사람, 외국인을 데려다가 투자 유치를 책임지게 하면서 우린 비즈니스 프렌들리야. 그리고 이런 나라에만이 낙수 효과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시킬 수 있어. 투자는 최선이야. 투자가 최고야. 나 외국인 투자 많이 가져올 수 있어. 이걸 정부가 확약한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에서는 투자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잘해드렸겠죠. 투자자 침해할 권리를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천공항까지 민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거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인천공항, 이건 공공서비스 영역 아니에요. 이걸 민영할 수 있는 계약을 투자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놨어요. 투자 챕터에. 그러면 미국과 콜롬비아, 미국과 파나마 여기에 있느냐? 없어요. 이런 투자계약 개념은 없어. 왜냐하면 공공서비스 민영화 계획을, 공공서비스라는 민영화 근거를 어느 바보가, 어느 미친놈이 자유무역협정에다 넣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넣은 순간 국가정책의 자율성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잖아요. 상대방한테 나름대로 구속이 되겠죠. 해석 여하를 놓고 논란이 되겠죠. 그냥 피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집어넣어놨어. 수도, 가스, 통신, 전기 이런 것, 발전도 집어넣어놨어요. 배선도 집어넣어놨어. 운하, 도로, 철도 이런 걸 집어넣어놨어. 거기에 대한 공사나 운하, 민영화를. 자, 지금까지 투자자 국가소송에는, 다른 나라 투자자 국가소송에는 이런 민영화 계약에 대한 근거 조항이 전혀 없어요. 근데 한미 자유협정상 이 민영화 계약에 따라서 미국 투자자한테 민영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민영화를 노리고 어느 주식을 사놨어.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인가를 받았어. 근데 자, 한나라당 정부가 인천공항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진행하다가 민주당 정부, 야오당 정부가 들어섰다고 합시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거둬들여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너도 이를테면 세빛둥둥선 바꾸듯이 바꿔야 되겠죠. 그게 정권겠죠. 효과겠죠.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국가가 외국인을 차별했다는 근거가 필요 없어요. 내국인 대우를 안 했다는 근거도 필요 없어요. 최소 기준 대우, 국제법상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될 최소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어긋났다는 항변할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소송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
그 다음에 조세정책은 일반적으로 예외예요. 근데 만일 국가가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이득을 할 때까지 몇 년 동안은 최소한 면세를 해주겠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 유치할 때 여러분 몇 년간 소득세, 법인세 감세 이런 혜택 있죠. 그런 혜택 되게 주잖아요. 지방 공단 같은 경우는 하도 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경제 자유구역 들어올 때 특히 주잖아요. 손해나면 우리가 보상해 줄게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부가 바뀌고 야 이런 계획들이 잘못했어. 더 이상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런 투자 유치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정책을 바뀌었어요. 조세 정책은 예외로 돼 있지만 그 순간 조세 정책은 소송의 대상이 돼버려요. 민영화 계획, 투자 유치 계획, 투자 계획과 관련된 건. 그 다음에 단계별로 민영화하는 경우 있죠. 자, 금융기관을 팔 때 이번엔 30%만 팔고 다음번에 20%만 팔고 우리 뉴스에서 많이 봤죠. 30%를 팔았어. 그 다음에 얼마 뒤에까지 20%를 팔기로 했는데 그걸 뒤로 밀었어.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 수도 있죠. 국가 중기 재정 계획에 따라서. 얼마 전까지 주식이 10,00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이야. 그러면 세금 외 수입을 늘려야 되는 국가 정부 입장에서는 미루고 싶겠죠. 좀 더 정상화시킨 다음에 팔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경영의 흐름에 따라 미룰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미루면? 그건 투자계약 위반이야. 투자인가 위반이야. 소송할 수 있어. 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국가 정책 결정의 자율성이죠.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면 투자자의 이득을 보호해주고 투자자의 눈치를 보고 국제 표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정책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탄력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투자자한테 목매이는 순간 탄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번 약속 잊어버리면 거기에 평생 끌려가야 되죠. 오늘 장하준 교수가 이혼할 수 없는 결혼이라고 말했죠. 한 FTA를 두고. 진정한 자유주의 국가라면, 자유시장 경제 국가라면 경제 정책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확보해야 되겠죠. 대신 남의 권리를 침해 안 해야 되겠지만. 그걸 없애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정권 바뀌면 뭐합니까? 이를테면 한나라당 정부는 감세, 무기재,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가 이쪽 정부는, 야후당 정부는 감세보다는 증세. 그렇죠? 그 다음 무규제보다는 규제를 강화해서 공동체성을 강화하겠다. 작은 정부보다는 복지를 늘리는 큰 정부로 가겠다. 이 순간 어디서 소송이 들어올 줄 압니까? 어느 투자자가 야, 난 니들 그거 믿고 왔는데 이거 지나치게 불평등한 대우야.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야. 그 다음에 간혹 핑계를 대가지고 핑계 대면 그만이잖아. 내국인과 차별되고 한 거야. 이런 핑계는 얼마나 만들 수 있거든요.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투자자 소송 변호사라는 호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호주 변호사의 말. 호주 상원의원 말이에요. 변호사 출신. 없는 것도 그대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이거 위험한 걸 왜 하려고 그러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아르헨티나에 가서 스페인 회사가 가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영화된 회사를. 가스 요금을 아르헨티나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페소화가 환율 등락에 따라서 엄청 안 좋아. 올리고 싶어요. 앉아 손해보니까 고인플레 때문에 올리자고 그랬어. 못하게 했어. 소송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인천공항을 이를테면 넘겼다. 근데 우리 경제도 안 좋아지고 국제 경제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지고 인천공항으로 중간기차 가는 비행기가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수익을 못 빼게 생겼다. 그러면 인천공항 이용료를 올리고 싶겠죠. 여러분이 오너라면. 인천공항 소유권자라면. 주식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근데 우리 정부가 때마침 그렇지 않아도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내년이 선거인데 인상에 대한 인가를 안 해준다. 수도요금, 상하소요금도 마찬가지예요. 민영화를 했을 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자, 이건 맞지 않는 조치야. 나한테 불리한 조치야. 형평이 어긋나는 조치야. 얼마든지 핑계를 대가지고 소송을 걸 수 있겠죠. 약속이 어긋나 뭐. 그 다음에 또 지방정부는 유치하려고 안달이 나 있잖아요. 실적 올리려고. 그래서 쓸데없이 MOU 엄청 맺잖아요. 그 MOU가 유지된 건 다 개판되죠. 그 다음에 이 정부 들어서 이를테면 외국인 투자 자원 협약에 대한 수많은 MOU를 맺었지만 지난 국감 때 보니까 그 중에 된 건 하나인가 둘인가 밖에 없었잖아요. MOU를 맺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됐어요. 그 MOU를 신뢰해서 투자자는. 근데 지방정부가 MOU를 맺어놓고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했는데 중앙정부 전체 경제계획상 안 맞으니까 지방정부 허가를 안 해줬어. 그럼 지방정부는 가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 투자자 만나서. 야, 우리가 가서 이 문제를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투자할 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최근 전라북도 투자 유치 문제 같은 거 논란이 돼 있는. 외국인 투자자한테 큰 소리 빵빵 쳤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아서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업계획 세워. 근데 MOU를 체결해놓고 기다렸는데 중앙정부 허가를 안 해줬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미국인 투자자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단지 건설을 하겠다고 해서 땅을 샀어. 지방정부한테. 근데 국립수목원부지야. 지방정부는 일단 알마티 수도 정부는 늘려야 되니까 팔았단 말이에요. 중앙정부한테 승인을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야, 니들 정신 있어? 국립수목원부지를 팔아먹어 임마? 거기다 주상복합을 짓겠다 허가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CEO에도 화가 나가지고 야, 다시 수용해 그랬어요. 보상을 잠시 안 해줬어. 보상 그거 끝내 안 해줬겠습니까? 투자자가 소송해버렸어. 당연히 투자자가 이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물론 극단적인 예라고 비판론자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임 미답이 되었고 우리가 결코 걸어보지 못한 길에서 어디서 지리가 빵빵 터질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알고 가는 길과 모르고 가는 길. 우리가 이미 겪었던 길과 못 겪었던 길의 차이는 천지 차이잖아요. 한국에 법률가 없어. 직접 수용을 헌법 법률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유일해. 간접 수용 법률은 전 세계 어느 나라 법률에도 없는 법이에요. 근데 어디서 그게 표준 모델이 돼 있어.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넓고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한미 FTA 들어와 있어요. 더구나 한미 FTA는 투자 챕터에 민영화 계획과 사회 기반 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을 해주고 그 권리에 대한 계약, 투자 계약 위반했을 때는 곧바로 소송이 가능하도록 국제 규범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런 우회로까지 열어놨어. 이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물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저력이었고 역사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믿습니다. 설사 어떤 방식으로 통과되더라도 저는 우리 시민이, 우리 기업이, 우리 국가가 이 정도쯤은 이겨내라고 믿긴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이겨내기까지 우리가 받을 고통, 그렇죠? 시행착오 생각을 해봐야죠. 정부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측 가능해야 돼요. 예측 가능한 정책,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야 돼요. 시민들의 삶이 볼모가 되잖아요. 돌다리도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같으면 모험에 가득 차가지고 무조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그럴 나라가 아니잖아요. 인구가 5천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란 말이에요. 중상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과도한 모험보다는 안정적이면서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면서 이웃 국가의 모델들을 충분히 검토해가면서 때로는 아메리칸 드림도 꿈꾸지만 소유권 중심의, 때로는 공동체 사회를 여기는 유러피안 드림도 꿈꾸면서 각기 장점을 받아들여서 우리만의 국가 모델을 만들어보고 안 되면 또 수정하고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쪽 모델도 써보고 이쪽 모델도 써보고 그러면서 중도 합의를 해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들고 우리만의 시민성을 길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은 게 정치의 목적이고 행정의 목적이고 시민 주권의 목적인데 지금 한미 FTA는 수출 지상주의, 미국 모델 지상주의, 한미동맹 지상주의 여기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거고 미국이 중심이 된 미국에 모여있는 다국적 투자자들, 다국적 기업들이 결국은 한국 정부와 소송을 하는 방식을 두고 야, 너 반미 아니야? 투자자 국가 소송이 반대한다고. 미국 자본이 마치 메이드 인 미국인 것처럼 전부 다 달러 자본인 것처럼 전부 다 양키 펀드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본질을 호도시키는 지극 위험한 건데 결국은 제가 늘 강의 끝낼 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시대의 가장 명예로운 지위는 시민입니다. 시민. 이 시대의 가장 명예로운 지위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시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가장 위험한 건 시민이 모르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쿠데타, 독재 국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정치는 정치인한테 맡기고 시민 여러분들은 생업에 종사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 어느새 그 논리에 빠져가지고 제발 우리 맘 놓고 생업에 좀 종사하게 정치 좀 잘해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치는 투표행위가 아니에요. 욕하는 것도 투표행위, 욕하는 것도 정치행위예요. 담벼락 때리는 것도 정치예요. 술잔을 나누면서 정치적 담론을 즐기는 것, 정치인을 욕하는 것, 이것도 정치예요. 대통령을 평가하는 건 미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스포츠다. 미국 말이잖아요. 대통령 욕하는 거, 대통령 평가하는 거 당연한 정치예요. 자기 동네 국회의원 따지고 욕하고 비평하는 거 당연한 정치예요. 일상생활이 정치로 가득 차야 돼요. 정치가 결코 비판적이고 더티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가 주권자의 자기 결정이고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대린 정치인은 설명을 해야죠. 국가의 녹을 먹는 세금으로 자기 생을 꾸려가는 관료들은 설명을 해야죠. 이해를 시켜드려야죠. 그걸 이해시키지 않는다면 나쁜 사람들이죠. 정치인은 무한 책임을 다해야죠. 설명 의무를 다해야죠. 대신 주권자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 다음 이해를 해야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공부한 다음에 나눠 가져야죠. 그런 다음에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을 해야죠. 그리고 과감하게 책임을 내려야죠. 책임을 내리는 방식은 선거는 지나치게 오랜만에 오잖아요. 때로는 여론으로, 때로는 기고로,
때로는 SNS로, 때로는 페이스북으로, 트위터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집에서 토론하고 친구들과 만나면 토론하고 이런 공적 담론장을 형성해 나가야 돼요. 이런 여론들이 모이면 공론이 되고 공론이 모이면 사실상 정치행위가 되고 거기에 정치가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순간에 제가 불과 1시간 동안 1시간 전에 연락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거의 한 1시간 40분 동안 벌써 거의 다른 강의 같아 한 4시간 강의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한미 FTA 쭉 경과를 살폈고, 그치요? 그 다음에 과연 반미나 괴담의 낙인은 타당한가를 제가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식 국가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법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길은 결코 아닐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한국 법체계에 전혀 없는 IDS가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갖게 될 위험성, 이걸 쭉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저도 완벽한 전문가 아닙니다. 저도 틀린 거 많을 겁니다. 틀린 거 많을 겁니다. 저만의 독단적인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독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통상 전문가가 아니고 협상 전문가도 아니라서 제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 오인시킬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또 저한테 항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토론을 해야죠. 그렇죠. 이게 민주국가예요. 어느 절대자,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을 절대시하는 거,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에 가장 배척되는 거예요.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이것이 민주주의라면 한미 FTA에 대한 공적 담론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민주성 훈련을 하고 시민성 훈련을 하고 이 시대의 명예로운 시민으로 다시 제자리에 우뚝 설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우리가 꿈꾸는 공화국 시민입니다. 이게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 정신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